안녕하십니까. 남성부 찬호박입니다. 오늘 굉장히 귀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제가 온 거죠. 네, 정철승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정철승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명성이 높은 남성부 우리 찬우박 님이 누추한 그 주위 사무실까지 와주셔서 아주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사동이 누추하진 않죠. 이 공간이. 네. 네. 전에 제가 한번 직접 뵀었는데,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꼭 나와서 얘기해달라고 하는 게, 나는 그냥 판사들이 그냥 뭐 눈치 보면서 지네끼리 뭐 이렇게 정의로운 척 하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에 의한, 그러니까 증거주의나 무죄 추정을 제외하고 이상한 판결이 나오는 경향에 대한 어떤 뒷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건데, 오늘 이야기는 꼭 새겨 들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마 이 채널을 이렇게 좀 시청하시는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은 정철승 변호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박원순 시장의 변호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안티페미, 과도한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2030 남성들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반감이 있죠. 사실 저도 좀 남페미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이 왕 남페미 예. 그런 이미지죠. 그리고 오늘날 이런 페미 단체들을 이렇게 그냥 무성하게 만든 그런 원흉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생각은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 다 근거가 있고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무려 10년이나 했는데 그 10년 동안에 여성단체를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게 맞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은 제가 박원순 시장 정확하게는 가족들의 그 간곡한 요청으로 부탁을 받고 변호를 맡았었어요. 그게 2021년,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자살한 때로부터 한 9개월 정도 지나서 바로 이 공간에 박원순 시장의 부인과 따님이 찾아와가지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저는 박원순 시장하고 개인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네. 과거에 선임 되셨던 건 사실이지만 뭐 굳이 그렇게 선을 끊 없죠 뭐. 아니, 끊는 거는 아니고 네. 제가 박원순 시장이 변호를 한 것은 뭐 그분이 무슨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뭐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이 나라에 억울한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고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맡았었던 거예요. 왜? 저는 변호사니까. 제가 이 법원에 대한민국 법원에 성범죄에 대한 재판 관행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남성부 그 유튜버 그리고 또 여러 그런 저는 그것을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생각하는데 법원에 의한 그 피해자들 앞장서 가지고 법원을 비판하고 막 성토하고 공격을 하는 이유는 법원이 너무나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양산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게, 저도 일을 하면서 변호사분들 많이 만났는데, 진짜 어떤 변호사분들, 보통 변호사분들은 어떤 법원을 비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판례 잘못됐죠 하면, 그럼 그 상황이면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라는 식으로 약간 어쨌든, 본직이 변호사다 보니까 좀 눈치를 보시는데, 그럼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네요. 그건 당연하죠. 변호사들은, 결국 변호사의 일은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판사를 설득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중갑이 판사예요. 그리고 변호사들은 뭐 이렇게 뭐 그냥 그 일반인들 사회에서만 보면은 뭐 되게 변호사다 그러면은 뭐 있어 보이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특히 판사 앞에 서면 변호사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라는 사람이 어떤 판사에 대해서 심지어 그 판사들의 조직인 법원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하고 심지어 공격적인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가 이제 변호사 노릇 그만하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죠. 아우, 멋있다. 근데 하지만 그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판사들 비위 맞추고 하는 무슨 법원의 쫄따구는 아니잖아요. 변호사라는 업의 본질은 인권보호에 있어요. 그거는 판사라는 그 어떤 직책이 존재하는 이유도 국민의 인권 보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판사가 그리고 판사의 조직인 법원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유린을 하는 짓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서부터는 더 이상 변호사가 판사의 을노릇하고 하는 것을 멈춰야죠. 그거는 변호사라는 이 직업이 존재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법원에 의해서 또는 판사에 의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것을 보고도 자기의 비루한 어떤 밥벌이 때문에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다. 그거는 스스로 변호사라는 직업의 존재 의미를 훼손하고 없애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멋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한번 네. 얘기해 볼까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시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인지 감수성에만 의한 네. 판례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네. 그 뒷배경이 존재한다고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요. 많은 분들이 알아야 돼요. 네. 자, 여러분들 이제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 되게 익숙하시죠? 그런데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은 2017년 대법원의 최초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서 이 성범죄에 관해서는 판결을 내려야 된다. 이 표현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일반인들은 거의 알지 못했어요. 예, 그것은 뭐 무슨 페미니즘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뭐 책이나 글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나왔었던 거고 뭐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알고 있는 일종의 전문 지식 같은 거였는데 지금은 성인지 감수성이 일종의 어떤 상식같이 이렇게 퍼져버린 이유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유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성인지 감수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나? 성인지 감수성이 없으면은 그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받아야 되는 일이었나 보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는 무지해서 그런 거를 몰랐었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판사들이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시킨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우, 단어 세네요. 네. 자, 먼저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이 형사재판의 판결문에서 나왔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이 뭐 짧게 보면은 뭐 몇천 년, 길게 보면은 만 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동안에 인간이 문명이라는 것을 발전시킨 최고의 그 끝단에 있는 결과물이 형사재판제도입니다. 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과거에는 없었던 아주 기기묘묘한 과학기술을 이용한 첨단 제품을 만들고 하는 것이 문명의 상징이 아니에요. 각자의 인권을 하늘처럼 존중하는 이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그 인권을 그 무엇보다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만든 것, 이것이 문명의 결정체거든요. 바로 그것의 가장 첨단이 형사재판제도입니다. 모든 인간의 국민의 인권을 최고로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이라고 하더라도 형벌권이라고 하더라도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박탈할 수 없도록 하는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정해놓은 게 형사재판제도인데 그것은 딱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무죄 추정의 원칙, 나머지 하나는 증거재판주의. 그죠.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문명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 문명 국가의 헌법에까지 정해놓은 그런 헌법상의 기본 원칙이에요. 이것은요, 그 어떤 원칙들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원칙을 위반을 한 재판은 그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법한 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대략 2017년경서부터 형사재판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그 출처불명의 애매한 개념을 가지고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그 수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헌법상의 대원칙으로 세워놓은 그 인권보호를 위한 대원칙, 증거재판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짓을 자행해버린 겁니다. 2017년도부터. 네. 그것을 인권을 보호하라고 국가가 그렇게 엄청난 돈과 인력과 그 다음에 이 국민들의 어떤 존경심과 이러한 것들을 한데 쏟아부은 판사라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판사가 그렇게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또 월급도 많이 받겠죠. 직급이 높으니까. 그리고 판사 나오면 그렇게 떼돈까지 전관 변호사라고 해갖고 버는 이런 어떤 특수 집단화된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건데 바로 그 자들이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 재판주의를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출처불명의 어떤 사고방식, 약간 이념적인 그걸 갖고 뒤집어 버렸다라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거는 우리나라 사법부를 현재 장악하고 있는 어떤 일부 집단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계속 유지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조직이라는 거죠. 사조직이죠. 일부라고는 하지만 그 일부는 이미 이 전체 판사 인원의 뭐 3분의 1, 4분의 1이 그 조직의 회원으로 가입해 있을 정도로 그 일부가 아니네요. 그렇죠. 법원의 최대 조직인 거죠. 예. 판사는 뭐 무슨 이게 뭐 학생이나 뭐 이렇게 무슨 뭐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건 각자가 거의 국가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우르르 마치 무슨 동아리를 서클에 가입한 것처럼 무슨 연구회 구체적으로 젠더법 연구회라는 거기에 회원으로 때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 젠더법 연구회는 이제 뭐 페미니즘, 여성인권 뭐 이제 이런 거를 연구한다라는 뭐 좋은 취지로 애초에는 판사들의 스터디 모임 같이 만들어졌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서부터 이제 법원도 민주화가 되고 그 다음에 대법관이 14명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 대법관들이 다 뭐 서울법대 나온 뭐 50대 남성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아주 동질한 집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잘못된 거죠. 엘리트주의. 그렇죠. 아주 그냥 그 엘리트주의 끝판왕에 거의 그 아주 위너 오브 위너인 사람들이 14명이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의 14명의 대법관을 구성했는데 그건 잘못이다. 대법관을 좀 다양화시키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여성 대법관들 그리고 비서울대 출신들 그리고 또 지방대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도 대법관에 이제 임명을 하자라고 해서 실제 그런 사람들이 대법관에 임명이 됐는데 취지는 좋네요.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그 대법관 자리에 임명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그것이 얼마나 법조인들한테 꿈 같은 자리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정치인들의 비유를 하자면 대법관은 대통령 사법부의 사람이에요. 맨 위에니까.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그냥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대법관이에요. 이 법조계는 14명의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임기는 6년이고 대통령보다 더 길죠. 그 어떤 위상, 그 다음에 명예, 또 그 사람들이 향유하는 어떤 예우, 권위, 뿐만 아니라 대통령보다 더 낮기도 해요. 뭐냐면은 임기도 대통령은 5년인데 그 사람들은 6년이니까 1년 더 있잖아요. 대법관은 물러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부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네, 그냥 도장 하나 찍고 도장값으로 몇 천만 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그 정말 법조인에서 맨 왕 중의 왕이네요. 왕 중의 왕이죠. 저는 대한민국에
최고의 갑중갑이 저는 그 대법관. 퇴직한 대법관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하튼 그 자리에 과거 같으면은 그 자리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뭐 예컨대 뭐 지방대. 지방대 비서울대 서울대도 나오지 않고 여자고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젊은 사람 또 상대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그 대법관으로 임명되고 벼락 출세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왜 그렇게 벼락 출세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밥값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죠. 보여줘야죠. 그렇죠. 그때 이제 페미니즘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이제 그런 명분으로 갑자기 벼락 출세를 시켜줬거든요. 여자 판사들을. 그 여자 판사들이 그거 얼마나 저 법원 내에서 야, 너 좋겠다. 로또 1등 당첨돼서 뭐 이런 비아냥의 시선들이 의식됐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갖고 대법관이 된 사람이야. 그런 어떤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과도한 그런 이 말하자면 이제 뭐 페미니즘 정확하게는 그건 페미니즘도 아니에요. 페미니즘이 인권을 침해하기 위한 사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과도하게 인권 여성 인권 보호에 기울어져 가지고 심지어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도 성범죄는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재판 관행을 만들어 버린 거죠. 대법관이 재판 관행을 만드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대법관은 최종심이잖아요. 그죠. 예, 하급심 판결이 올라오면 그냥 파기 환송시켜 버리면 되는 겁니다. 예, 뭐 고등법원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2심 판결에서 지극히 합리적으로 자, 이거는 증거가 부족해서 뭐 무죄 하고 이렇게 성범죄에 대해서 판결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무조건 그냥 아니야. 다시 재판에 틀렸어. 여자가 일관되게 증거는 없어도 주장하잖아. 여성은 거짓말하지 않아. 그런 여성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주는 성인지 감수성이 성범죄 재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야. 너희 원심 재판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제 다시 그 파기 환송하는 짓을 몇 번만 되풀이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판사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학습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엄격하게 이게 맞는 건데 이거에 기해서 무죄 판결 내려봤자 어차피 대법원에 올라가면은 잘못됐다고 그냥 파기 환송시킨다. 그러면은 나는 재판 잘못한 판사가 되고 뭐 아무래도 자기한테 뭐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것을 생각을 하고 그냥 그래 성인지 감수성을 존중해서 증거는 없더라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계속 우기고 나는 추행 당했어, 나는 강간 당했어라고 하니까 오케이 유죄 판결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거의 지금 10년 가깝게 되풀이되다 보니까 그것이 법원의 재판 관행이 되고 법원이 그런 식의 재판 관행이 형성되니까 이제 그게 검찰로 내려가고 경찰로 내려가고 이게 사회 전반으로 전부 다 퍼져버리게 된 거죠.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어쨌든 간에 어떤 최신 판례의 경향을 주도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최신이라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되죠. 네네네. 네, 이 대법원이 이상한 짓거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법원 조직 전체가 사법부 전체가 망가져 버려요. 네, 위에서 그냥 위가 썩어버리면은 바로 아래 조직은 그냥 순식간에 부패돼 버려요. 그리고 법원이 썩어버리면은 그 부패가 모든 국가기관과 사회 전반으로 다 확산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법부가 중요한 것인데 성범죄 재판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져서 거의 10년 가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권 유린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거는 뭐 상식인데 우리나라에서 남성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버리면 이제 사실상 사회생활 못합니다. 네. 사회적으로 매장당해버리고 그 남성들은 대개 보면은 한 집안의 가장이거나 또는 아들들이에요. 그 가정을 책임지고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한 남성이 젊은 남성이 사회적으로 매장되면 한 가정이 몰락해버려요. 이런 짓이 1년에 도대체 그런 피해자들이 수백인지 수천인지 모르는데 그게 10년 가까이 벌어졌으면 도대체 몇천 어쩌면은 이제 뭐 많이 넘어가겠죠. 이런 억울한 사법 테러, 사법 피해자들이 양산이 됐고 그것이 그 몰락한 가정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도대체 몇만인지 몇십만인지 모르는 국민들이 정말 참혹한 인권 침해를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막연하게 지금 우리 남성부도 그렇고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대부분의 남성들은 야 이거 사회가 지금 뭐 다 미쳐 돌아가는 거 아니냐? 뭐 사회가 왜 그래? 그래서 그 최근에 그 발표하신 신곡이 뭐죠? 나 또한 나라 전체가 거대한 한여다. 나라 전체가 거대한 한여다. 네. 그 얘기는 뭐 거대한 한남이다 그거죠? 네, 그런 얘기죠. 그게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법원이고 판사들이에요. 뭐 정확하게 따지면은 그런 판사들을 만든 그 정치인들도 그 문제의 원인을 제공을 한 거겠죠. 근데 이제 뭐 정치인들이야 원래 그런 짓을 늘상 해오던 자들이고 그건 그렇다 치고 판사들이 그러면 안 되죠. 판사들이 자기네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어떤 이해관계 또는 부귀영화를 위해서 인권 보호라는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중차대한 그러한 직책의 어떤 임무, 소명 이런 거를 저버리고 막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양산하고 진짜 억울함을 호소하는 막 피를 토하듯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러한 남성들을 함부로 성범죄자로 낙인 찍어가지고 그 남성과 그 가정 모두를 완전히 몰락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짓을 자행을 해왔던 것이 지난 10년 동안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일들이거든요. 그럼 그 젠더법 연구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젠더법 연구에는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판사들이 뭐 여성인권, 아동인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공부 좀 해보자 학문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서부터 이른바 그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분이나 이제 거의 이거는 이념에 가까운 거예요. 이념. 초기 페미니즘은 너무 과거에 함부로 자행돼 왔던 불합리한 어떤 그 성차별, 그 다음에 너무나 열악한 여성의 지위, 뭐 투표권도 인정되지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심하면은 뭐 여성은 결혼하면은 자기의 성도 쓸 수가 없고 뭐 재산도 소유하지 못하고 뭐 이런 시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어떤 사회의 그런 제도를 개선하자 뭐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거를 학문으로 발전시켰던 것일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항상 보면은 뭐든지 과도해지면은 역효과가 나버리잖아요. 이제 페미니즘도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말하는 이제 거기서부터 가버리면 이거는 이제 남혐주의로 변질돼 버리는 거죠. 네. 대개 보면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뭐 서양도 그렇다고 하지만 외국도 선진국도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페미 진영, 페미 단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단체들은 그것이 거의 남혐주의를 가지고 여성이 성적 패권주의를 가지고 우리 여자들이 과거에 남자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국가 사회를 지배할 때가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성들을 타도해야 되고 우리는 잠재적인 성범죄자들이 남성들을 전부 다 그냥 장악해 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 남성들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말로만 저 새끼 성범죄자라는 한마디로 남자들을 나락을 보내버릴 수 있는 사회 제도를 만들고 막 이래야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버렸던 거거든요. 그 정신병자들이죠. 대다수 여성들은 사실 그런 그 정신 나간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죠. 대부분의. 정상적인 여자도 많아요. 그럼요. 그게 대다수죠. 그런데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그런 그 여자들, 이러한 여자들이 목소리가 크고, 그리고 또 그 여자들이 정치권에서 되게 정략적으로 이용 가치를 과대평가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유착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정신 나간 여자들, 그런 정신 나간 여성 단체들한테 사회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연장선상이 법원 사법부까지 미쳐버리고 판사들 중에서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자들이 또 그 법원 내에 그 판사들 집단에 주도권을 쥐고 좌지우지를 하고 이제 막 이런 악순환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결국은 사법개혁의 핵심일 건데 지금 보면은 이 사법 신뢰가 극단적으로 실추돼. 그렇죠. 왜 그렇게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낮느냐? 뭐 이제 뭐 이재명 재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정치적인 이유를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사법개혁에 대해서 막 그냥 그 어떤 열망 같은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심지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후 최초로 국민들이 법원을 난입을 해가지고 그 안에 막 집기 기물들을 파손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사법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거 이거는 지난 10년 가까이 사법부가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자행해 왔었던 어마어마한 인권 유린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비현적이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서부지법 법원 난임 그 사건에 그 가담자들 그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뭐 남녀 노소 불문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젊은 남성들. 다 젊은 남성들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왜 젊은 남성들이 그랬을까? 뭐 젊은 남성들은 바보들이라서 그냥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젊은 남성들이 자기네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너무너무 그 억울하게 그리고 너무 잔악하게 젊은 남성들이 피해자가 된 그런 그 사법 피해, 사법부에 의한 인권 유린이 자행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장 절실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아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젊은 남성들이 법원에 서부지법에 그렇게 난입을 해서 그런 난동행위를 벌였는지. 그래서 이 사법개혁은 지금 현재 국민들이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밑바닥 그 불신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성범죄 재판에 있어서 완전히 잘못된 인권 유린적인 재판 관행을 그걸 개선시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대로 정상화시켜서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의 철저한 그런 원칙으로만 돌아가면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현직에 계시니까 판사들이 정신 차리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국민들과 저희가 움직여야 될까요? 그런데 한번 오염돼 버린 판사들은 다시 못 써요. 예. 아니 생각해봐요. 레디컬 페미라고 하는 그 정신 나간 그 여자들, 그 여자들이 갑자기 정신이 돌아와갖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되돌아갈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판사들도 뭐 무슨 성인지 감수성, 뭐 여성 인권, 뭐 페미니즘, 뭐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인권 유린적 판결을 한번 내리기 시작한 판사들은 그 사람들은 판사의 자격을 박탈해 버려야지 그 사람들을 다시 바로잡고 하는 것은 그건 기대해서는 안 돼요. 저는 대대적인 판사들에 대한 숙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예요. 지난 10년 동안 법원에 의해서 자행된 그런 성범죄 그 사법 피해자들을
전부 다시 구제시켜주고 그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줘서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회복시키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인권유린적인 그런 판결들을 내린 판사들, 그 사람들 다 처벌하고 판사 자격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 과정을, 그런 결과를 일으키려면 저희가 어떻게, 국민들이 일어나야 되나요? 당연히 네. 그거는 당장 그 피해자, 희생자인 국민들이 큰 소리로 이런 것을 외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사법개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굉장히 낙후된 사법제도예요. 이것은 관료사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1900년대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1800년대에나 있었던 사법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그 권력기구의 하나로서 법률을 통해서 국민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역할을 했었던 그 사법제도, 그걸 관료적 사법제도라고 하거든요.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는 딱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직업법관들은, 판사들은 국민의 인권보호가 그 사람들의 존재 의미라고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고위 관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민들을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판사들이 사법권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이 구시대적인 제도를 싹 고쳐버려가지고 지금 그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행하는, 심지어 아시아에서는 이웃 일본과 대만조차도 시행하는 국민법관제, 시민법관제를 우리는 반드시 신속하게 도입해야 됩니다. 국민법관제, 시민법관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사법선진국가에서는 상식이 돼 있어요. 이 판사라고 하는 것은 뭐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어떤 특정 집단만이 전유물이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 그냥 일반 평범한 그런 시민들, 건전한 상식과 정의감을 가진,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이러한 시민들 사이에서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판사를 맡기는 거예요. 특정 재판에 있어서. 그래서 직업 법관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무작위로 그렇게 뽑혀진 시민 법관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재판부를 구성을 해서, 그 재판부는 일본과 대만의 제도가 똑같은데 직업법관 2명에 시민법관 3명 정도 비율로, 그래서 결국은 시민법관들의 다수 의사에 의해서 판결이 선고되게, 지금 일본과 대만은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사법권은, 그것은 이 판사들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특권, 권력이 아니라 원래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의 일부인 그런 권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중요한 재판들은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면 그게 사법민주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부 판사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이해관계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부로 뭐 무슨 성의지 감수성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핑계를 내세워서 국민의 인권을 함부로 유린하는 이런 재판들은 가능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법개혁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남성부를 비롯해서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적은 페미단체가 아니에요. 옳소. 네. 여러분들은 사법개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비판을 하셔야 된다면은 판사들을 비판을 하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성범죄 재판 관행을 만들고 지금도 계속 그 재판에서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양상하는 그 판사들을 적으로 돌리시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시고, 그 판사들을 전부 다 판사 자격을 박탈하고 처벌받게 만드시고, 성범죄 재판에 그 사법 피해자들을 전부 다 구제해서 다시 사회로 복귀하도록 만들고, 또 새로운 법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을 개정을 해서 중요한 재판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직접 판사가 돼가지고 직업법관들과 함께
이 시민들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이 선진적인 사법제도를 도입하는 그 노력에 나아가야 여러분들 그리고 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래, 이 사회가 왜 이래라는 이런 억울함과 불만이 해소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와, 말씀 너무 잘하시겠네요. 저도 가스라이팅 당한 건지 아니면 이 나라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그런 법원의 판단 이런 것들은 고도로 훈련받은 맞아요. 법관들만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건 가스라이팅이에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해보니까 그런 막강한 권력이 저쪽에만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헌법 1조가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 모든 권력, 이른바 주권이라고 하는 그 권력의 굉장히 핵심적인 권력이 사법권이에요. 그러면 사법권의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판사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우리 국민들이 판사 집단한테 그냥 맡긴 거예요. 일시적으로. 야, 너희들이 요거를 좀 전담해서 한번 잘 해봐. 그건 마치 행정권은 또 직업 공무원들한테 맡겨서 야, 너희들이 좀 그쵸. 이거 좀 잘해봐. 한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말하자면은 이제 하인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뭐 어떤 권한을 주면서 한번 잘해봐 이러고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한다. 그리고 심지어 마치 주인의 권리, 주인의 물건을 지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열받네 듣고 보니까. 오히려 주인을 그 지가 지배하고 하려고 지가 주인 행세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천해야죠. 그 하인은 내쫓아 버려야죠. 예? 멍석말이 해가지고 두드러 팬 다음에 쫓아버려야죠. 맞습니다. 예, 제가 아까 전에 인권유린적 그 사법 테러 그런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판사직을 박탈하고 처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착각을 하고 그 오히려 주인 위에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었던 그 정신 나간 그 머슴들 하인들 그거를 멍석말이에서 혼내주고 쫓아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오늘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다음에 또 뵈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한마디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이 분노하면서 지금 우리 남성분인과 함께 이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고 시민들의 연대가 있어야만 사회와 국가는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대해야 되고 그것도 단단히 연대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의 연대만큼 강력한 것은 없어요. 국가에서. 그리고 연대 크기가 커질수록 그것은 기하급수적인 힘으로 커져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도 이런 얘기들, 이런 생각들을 퍼뜨리세요. 그리고 같이 연대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예, 감사합니다. 남성부 천업하겠습니다.